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188쪽 전체주의의 등장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대공황이 나타난 배경은 무엇이며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는가? 자, 대공황이 나타난 배경은 아래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질서의 바뀐 모습은 대공황의 각국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했다는 거죠. 전체주의라는 건 뭘까요? 전체주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라든가 개인의 자유는 희생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전체주의죠. 자, 이제 이러한 전체주의의 등장, 그 다음에 내용과 그 다음에 극복하는 과정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파시즘입니다. 여기 보니까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시즘이야말로 전형적인 뭐예요? 국가주의입니다. 전형적인 국가주의예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라든가 권리는 어때요? 희생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 파시즘이죠. 자, 파시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탈리아는 제1차 대대전에서 전쟁 승리국이었어요. 물론 맨 처음에 1차 대전은 독일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맨 처음에는 뭐였어요? 맨 처음에는 연맹국이었지만 1915년에 이탈리아는 애시당초 누구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제 동맹국에서 빠져나와서 연합국 편에 들었고요. 그래서 전쟁 승리국이 됐지만 걸맞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 즉 베리사유 회담에 어떻게 보면 전쟁 승리국으로서의 제대로 참가해서 어떻게 보면 패전국이었던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지를 못하죠. 이에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자, 이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이탈리아가 뭐기 때문에 국권이 약하기 때문에 국권이 약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많은 권리를 차지하지 못한 걸로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이탈리아의 국격, 어떻게 보면 국력을 확대시켜야만이 이탈리아가 제대로 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바로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요즘 유행하는 뭐예요? 그렇죠. 국뽕주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이탈리아의 뭐를 높이자 국격을 높여야 이탈리아 국민들이 그만큼 어때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전후에 물가가 폭등하고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물자가 많이 부족했겠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가 양산이 되어서 전쟁터에 갔던 많은 남자들이 어때요?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격화되었고요. 이런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누가 등장하냐면 무솔리니가 뭘 만들었어요? 파시스트 당을 조직을 합니다. 무솔리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노동자들을 위한 아니면 농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소주성이죠. 소주성. 아래 노동자 농민들의 이익을 많이 주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을 되느냐 아니면 국가의 이익을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무솔리니는 뭐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렇죠? 국가와 전체가 더 우선인 거죠. 그래서 국가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파시스트 당을 조직하여 민족주의 여론을 등겨왔고 그죠? 세력을 확장하였다. 마침내 이들은 로마 질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로마 진군. 우리 저번에 흔히 이야기할 때 이탈리아 하면 뭐였어요? 가리발디의 붉은 셔츠당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붉은 셔츠당인데 이때 이제 가리발디 이야기는 뭐예요? 이탈리아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뭘 입어라? 빨간 셔츠를 입어라. 자, 무솔리니 이번에는 검은 셔츠당이에요. 검은셔츠당. 즉 이탈리아의 국가주의, 국가 이익 우선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뭘 입어라? 검은 옷을 입어라.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얘들이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로마로 진군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근데 로마로 진군했던 검은 셔츠단 의원이 한 파시스트들이 8천 명밖에 안 됐는데 얘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면 되는데 군대를 동원하기를 국왕이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내에서도 그만큼 뭐가 많았었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이익 우선주의. 파시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리어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면 얘들이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파시스트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 이후에 파시스트는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그리고 나서 국왕은 무솔리니를 수상으로 임명합니다. 그래, 네가 한번 국정을 한번 운영해봐라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국정을 담당하게 됐던 무솔리니는 1923년에 무슨 법을 만드냐면 이 법을 만들어요. 아체르보법을 만듭니다. 아체르보법을 만들어서 일당이
전체 국회의석의 얼마를 3분의 2를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당이 된 다음에 파시스트가 이제 어때요? 파쇼 정부를 만들어서 각종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당 독재를 강화하는 전제주의 체제를 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무솔리니는 일당 독재 정치를 하면서도 국민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뭐 폰테네 습지리 간척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농민들을 이주시켜서 식량을 증산시킨다든가, 그래야만이 물가 폭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 다음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사업과 뭐 로마의 복잡한 교통 문제, 뭐 이때도 역시 로마의 교통 문제는 굉장히 복잡했었나 봐요. 그래서 대중교통 기반을 갖추기 위한 그런 공공사업을 통해서 실업률을 거의 제로 가깝게 만듭니다. 제로 가깝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극우 파시스트인데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쓰죠. 왜 그러냐면 무솔리니 같은 경우 젊었을 때 그런 그 사회주의자 출신이에요. 무솔리니가.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 국유화라든가 가격 통제 정책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적 정책도 무솔리니는 과감히 도입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의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기에는 무솔리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금모으기 운동도 전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사는 거죠. 금모으기 운동. 그 다음에 1936년 월드컵 우승을 활용해서 이제 어때요? 파시즘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리오파에 침략을 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시킴으로써 많은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무솔리니가 그리스도 침공을 했지만 그리스에서는 패해요. 그리스에서는 패해요. 이탈리아의 한계죠, 그게. 아무튼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는 등 각종 전제주의 정책을 실시를 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그렇죠. 히틀러하고 손을 잡았었죠. 히틀러고요. 먼저 교과서는 미국 것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독일의 나치즘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 등장.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독일에서는 항구 수병들이 어떻게 보면 말란을 일으키죠. 말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집니다. 아니.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민주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죠. 민주 헌법을 바탕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한편 전쟁 배상금의 축소와 그다음에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를 서서히 회복시켜 나갑니다. 특히 이제 1320억 달러라 1320억 마르크라고 하는 막대한 배상금이 있었는데 이 배상금을 영국과 프랑스, 특히 어느 나라예요? 프랑스는 이 배상금을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어떻게 보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1870년에 있었던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 대한 보복이죠. 보복으로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시기로 되면 독일이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공산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또 프랑스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가 너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독일을 지원을 합니다. 독일을 지원을 해서 뭐 노즈한 영안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도즈한 영안을 통해서 독일의 배상금을 대폭 축소를 하고요. 미국이 독일 물건을 몽땅 사줍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1929년 10월 24일 대공황을 통해서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어때요? 독일을 도와주지 못하죠. 독일을 도와주지 못하면서 독일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1932년 독일은 실업자가 다시 얼마가 되냐면 560만 명이나 돼요. 실업자가 560만 명이나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이죠. 나치당이라는 게 알고 보면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이에요.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을 내걸었던 누구예요? 히틀러가 총선 대통령 선거에서 36.8%나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어요. 히틀러가 인기를 얻은 이유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히틀러는 나쁜 놈이다. 이거보다 히틀러가 왜 국민에게 인기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히틀러의 경제 정책을 수업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살필 거예요. 아무튼 33년에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을 해요. 총리에 취임을 합니다.
히틀러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아리안족 제일주의죠. 인종주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종주의는 저기 뭐예요? 우리 독일 경제가 힘든 이유,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재벌들. 근데 재벌들 가운데 상당수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이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전면에 내세워요. 반유대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 재산을 몰수를 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행 이자를 몰수를 해서 이걸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요. 요즘으로 따지면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어때요? 기본소득제를 하죠. 기본소득제를. 그럼으로써 게르만인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요.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요. 또 베르사유 체제를 무효로 하고 재무장을 선포하고 군수 생산에 주력했다. 어떻게 보면 실제 히틀러의 경제 정책을 보면 히틀러는 군수 생산에 주력을 한 건 아니고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했는데 하필이면 공공사업이 아우토반이에요. 아우토반. 그래서 공공사업을 통해서 뭐를 해요? 고속도로를 증설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증설을 내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번 꼭 운전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고속도로에 뭣도 만들어요? 그렇죠. 휴게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히틀러였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요 뭐 대규모의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이제 어때요? 실업자를 구제를 냈고요. 고속도로를 만드는 예산의 46%를 인건비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우토반 하나만 가지고도 승수 효과가 엄청났다고 하죠. 승수 효과 꼭 체크하시고요. 승수 효과는 국가가 투자한 예산 대비 경제 효과예요. 경제 효과. 그래서 이 아우토반 건설을 통해서 승수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올림으로써 실제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그만큼 뭐예요? 늘어났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을 그만큼 올렸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속도로를 멋지게 만들다 보니까 이들 독일 국민들, 노동자들의 꿈이 뭐예요? 아우토반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독일에 뭐가 만들어져요? 국민차. 뭐죠? 그렇죠. 폭스바겐이에요. 근데 이 폭스바겐을 통해서 독일에 뭐가 발전해요? 기계산업이 발전을 해요. 기계산업이 발전해요. 뭐 오비일학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아우토반을 통해서 히틀러는 일주일 만에 어때요? 벨기에를 통해 네덜란드를 통해서 프랑스를 점령하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우토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우토반이. 그 다음에 또 히틀러는 뭘 없어요? 노동조합을 없어요. 노동조합을 없애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신장시켜줍니다. 뭐 최저임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노동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뭐라 할까요? 뭐 노동자들을 위한 저기 뭐야 리조트 사업을 한다든가 노동자를 위한 해외 여행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 뭐가 발전하게 됐고요. 항공산업이 발전하게 됐고 이 항공산업이 뭘로 연결이 돼요? 항공산업이 뭘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나중에 비행기, 전투기 이걸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폈던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공사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뭐였던 거예요? 군수 생산이었던 거죠. 참 재밌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게시타포와 그 다음에 친위대를 창설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전체주의 체제를 추구하였다. 아무튼 뭐 전체주의 체제를 추구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독일의 게르만족들은 이러한 히틀러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 전폭 찬성을 했어요. 그만큼 독일인들에게 많은 이익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또한 대공황의 영파로 실제로는 일본이 이제 대공황의 여파도 있지만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도리어 힘들어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 경제는 엄청 성장을 합니다. 엄청 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의 산업시설이 다 파괴가 됐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제1의 공화국은 미국, 제2의 공화국은 일본이 돼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산업 기반이 다시 복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제는 이제 힘들어져 가요. 힘들어져 가는데 여기에다가 대공황까지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 비해서 뭐가 부족했던 식민지가 부족했던 영국은 산업 생산력이 격감하고 신업자가 속출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돼요.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이에 일본은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1931년 8월 18일 어디를 공격을 해요?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을 세워서 시장을 넓히려고 해요. 그죠? 이제 그런데 이때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게 류조호 사건인데요. 류조호 사건은 일본 보면 관동철도 있다. 관동철도.
철도가 있었는데 만주에 관동철도가 있었는데 이 철도를 중국인으로 변복시켜서 일본군들이 이 철도를 폭파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걸 명분으로 즉 일본의 생명선이 되는 만주 지역에 있던 철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일본이 만주에 군대를 파견했죠. 그런데 1933년에 국제연맹에서 류조 사건을 조사를 하니까 이건 일본군들이 뭘로 중국인들로 변복을 해서 철도를 폭파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면서 국제연맹은 일본에게 뭐예요? 만주 철수를 요구하죠. 그러자 일본이 국제연맹에 탈퇴를 해버려요. 이게 1933년입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군부 강경파가 쿠데타를 통해서 5.15 사건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요. 이제 일본은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최소한 이제 어때요? 국방장관, 그 다음에 해군장관은 무조건 누가 차지하게 돼요? 군부가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부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뭐가 돼요? 이제 수상으로 임명돼요. 수상으로 임명되는 5.15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의 길을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군부는 재벌과 손을 잡고 산업화와 군비 확장을 꾀하였고 1937년에 뭐가 일어나요? 중일 전쟁을 일으켰죠. 우리 저번에 1937년 중일 전쟁은 류오카오차오 사건 이야기를 했고요. 전쟁이 일어난 곳은 어디였지만 베이징이었지만 일본 아이들은 베이징을 공격을 한과 동시에 즉 만리장성을 넘어서 베이징을 공격한과 동시에 어디를 공격해요? 상하이를 공격하랍니다. 그죠? 상하이를 공격했는데 이게 바로 2차 상해사변이에요. 1차 상해사변은 언제 때예요? 1차 상해사변은 만주사변 직후에 일으킨 거였어요. 만주사변 직후에 만주를 쳐들어가자 중국에서 뭐가 분위기가 고조돼요? 반일 감정이 고조되죠? 그러자 일본 아이들은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상해를 침공을 해요. 이게 바로 1차 상해사변이었고요. 상해를 침공을 해서 일본군들이 상해를 점령했던 기념식 날. 그게 1932년 4월 29일이었는데 일본이 만주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상해를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 29일 날 홍콩 공원에서 축하회를 하고 있을 때 폭탄을 던진 게 우리 윤봉길 의사예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단순히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진 것은 중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주 사병과 그 다음에 상하이가 일본에 점령된 것을 중국 사억 중국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조선인이 대신 보복을 해준 거죠. 대신 보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콩공원의 투탕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의 한풀이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 국민당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윤봉길 의사가 소속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아이들이 상해를 점령했던 건 1937년 중일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상해를 점령하자마자 일본 아이들은 어디를 쳐들어가요? 그쵸. 그 당시 중국 서울이었던 난징으로 쳐들어가서 중국인들이 주장할 때는 얼마예요? 30만 명을 학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양자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는 걸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중국인들이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가면서 전쟁이 길어졌고요. 이 길어진 전쟁이 일본의 패망의 원인이 되는데 나머지는 2차 세계대전 때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입니다. 소련이라는 단어는 우리 저번에 1917년 11월 혁명 소비에트 이야기했죠. 소련이라는 단어는 소비에트 연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소련입니다. 아무튼 그 소련 이 1917년 11월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 소련의 공산혁명 지도자는 레닌이었어요. 그래서 국공내전 당시에는 누가 지도자예요? 레닌. 그래서 레닌이 했던 경제정책 뉴 이코노미 폴리시 신경제정책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레닌이 1924년에 사망한 이후에 누가 권력을 장악하냐면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했고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농업 집단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써 있는데 스탈린의 경제정책에 여기 보면 써 있는데
뭐가 있냐면 농민들을 도시로 강제 이주시켜요. 왜 그러냐면 공업화를 하려고 보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노동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을 도시로 강제 이주시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농민들은 어때요? 집단 농장이었던 코로츠에 소속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요. 왜냐하면 농업의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그렇죠? 콤바인과 같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농업의 기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을 해요. 그러면서 소련은 이런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통해서 또 이겠네요. 뭐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니까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수입품을 억제하고 국산품 사용을 유도를 하면서 철 생산량 5배, 전력 8배, 시멘트 2배, 석탄 4배, 석유 생산 4배 등 엄청난 어때요? 경제 개발을 이룸으로써 서구 국가들이 대공황으로 고전하고 있을 때 소련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탈린은 가혹한 집단 노동을 요구했고요. 특히 농민들이죠. 그래서 이때 우크라이나에서 약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홀로도모르라고 표현하는데 농업의 집단화에 대한 반발이죠. 또 스탈린의 정권에 대한 비판 금지. 이건 누구하고 스탈린은 성격이 좀 개팍하죠. 개팍한 성격으로 스탈린은 어때요? 경쟁자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트로츠키를 어때요? 무참하게 살해를 했었죠. 자, 그리고 반대제에 대한 감금하는 거대한 수용소 굴라크를 건설하는 등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세 명의 독재자를 봤어요. 스탈린, 그 다음에 히틀러, 그 다음에 누구예요? 무솔리니. 근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어때요?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는 일정 정도는 성공을 했고 성공을 해서 얻은 이익을 뭐였어요? 자기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 이게 요 세 사람의 문제점이고 한계죠. 이 세 사람의 문제점의 한계예요. 나름대로 미국 있죠. 미국. 루즈벨트의 정책을 보면 무솔리니나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경제 정책을 많이 모방을 해요. 자, 미국입니다. 대공황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929년 10월 24일이에요.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속출을 했어요. 자, 경제 침체, 대공황인데 대공황의 원인은 뭐예요? 공급에 비해서 뭐가 적었던 거예요? 수요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수요를 늘려야만이 어때요?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루즈벨트의 경제정책의 핵심인데 이런 루즈벨트의 경제정책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뉴딜 정책. 새로운 거래죠. 새로운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뉴딜은 영어로 하면 뉴딜은 새로운 거래라는 말이죠. 새로운 거래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를 위해서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방임주의라는 것들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경제 원칙이죠. 시장 경제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정부 제출을 늘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켜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를 회복하려고 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국가가 시장 경제에 뛰어드는 거 수정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케인즈 학파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케인즈 학파의 이론은 먼저 여기 무솔리니라든가 실제적으로 보면 히틀러, 심지어는 뭐까지도 소련까지도 했던 방법들이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어때요?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활용을 했다. 수정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정책도 보면 다 수정 자본주의죠.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조는 스탈린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박정희를 우리가 공산주의자라고 하지는 않죠.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뭐 하는 거? 재난 지원금 주는 거. 이것 또한 바로 이제 어떤 방법이에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즉 승수 효과가 높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승수 효과가 높은 그런 새로운 수요 창출의 1인자는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정 자본주의 방법을 그대로 갖다 써서 미국도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루즈벨트하고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시장 경제를 존중하고요. 히틀러하고 그다음에 스탈린은 어때요?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이제 어때요? 공공사업을 우선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하면 그건 독재자고요. 나름대로 시장 경제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추진하면 그건 이제 어때요? 그건 민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건 진짜 위험한 거고, 그건 독재자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영국입니다. 영국은 대공황 아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관세. 그래서 외국 물품은 더 이상 수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국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연방. 파운드 경제죠. 이 파운드를 사용하는 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블록 경제를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했다. 영국이야말로 가장 쉬운 케이스였죠. 파운드 경제. 이게 근데 이제 영국 식민지까지도 모두 다 파운드를 쓰게 하는 경제의 원조 또한 이것도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 단일 통화제도. 이게 영국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하고 싸웠지만 경제 정책은 결국은 누구 것 같았어요? 히틀러 것 같다 쓰죠. 자, 프랑스 사회당이 중심이 돼서 인민 전선을 결성하고, 역시 이제 프랑스도 사회당 인민 전선이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뭐 갖다 쓴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썼고요. 블록 경제를 추진했다. 그래서 프랑스 또한 식민지가 많으니까 식민지 통화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아까 이제 프랑스 거의 통화는 바로 뭐예요? 프랑 경제죠. 프랑 경제. 이게 영국은 파운드 경제. 그 다음에 프랑스는 프랑 경제를 통해서 역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프랑스의 식민지까지도 다 똑같은 프랑이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누구 거 모방한 거예요? 그렇죠. 독일 거 모방한 겁니다. 독일 거 모방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경제 정책은 서유럽의 경제 정책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이제 지나치게 국가 중심이냐 아니면 그래도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인정해 주느냐, 그거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핵심 내용 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친 건 이것만 가르쳤죠. 테네시 밸리 어레이지먼트 TVA예요. 그래서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어때요?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요 뉴딜 정책 나와 있죠. 대규모 공공사업, 누구에게도 미술가까지도 공공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월급을 줬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술가의 직업도 보장하고요, 일자리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국민들의 어때요? 예술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뉴딜 정책의 핵심은 TVA가 아니라 와그너법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는 그동안 안 가르쳤죠. 와그너법이요. 와그너법은 원래대로 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노동자를 뭐 해야 돼요? 불경기에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를 해고를 했는데 와그너법에 따르면 불경기에 노동자를 해고를 금지시켜요. 도리어 왜 그러냐면 노동자를 해고시키면 그래도 수요 공급에 비해서 뭐가 적은 건데, 수요가 적은 건데 노동자가 해고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더 줄죠. 그죠? 그래서 와그너법을 통해서 불경기일수록 누구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죠. 그래서 뉴딜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거래죠. 새로운 형태의 거래였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를 해요? 최저임금제를 제정하고요. 뭐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최저임금제를 유보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때요? 세계 역사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하신 분이죠. 있어요. 모 정당에 누가 그걸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최고 노동시간제. 우리나라 이제 어때요? 주 몇 시간? 52시간 노동제 하자고 하죠. 이거 불경기일수록 이걸 해가지고 어때요? 새로운 노동시효를 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미국은 이미 1933년에 이러한 정책을 실시를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황을 극복을 한 거죠. 단체 구속권을 보장을 해줘요. 와그너 액트.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유족, 실업자, 산업재해, 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공부조제와 같은 사회보장법을 확산을 해요. 우리나라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춰서 재난지원금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재난지원금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경기일수록 재난지원금 줘서 승수 효과를 늘려야 되겠고요. 승수 효과가 높은 그런 재정 정책을 펴야 되고요. 자, 승수 효과가 높은 재정 정책을 펴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공구조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TVA하고 같은 말이죠. 뭐 교량, 고속도로, 공원 등 대규모 건설 노동자 고용 및 이왕이면 이런 거 같이 뭐 요즘 뭐 공원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높은 걸 되도록이면 많이 하자. 예를 들면 4대강 같은 경우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대규모의 공공 토목 사업이었지만 일단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었고요. 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기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이 파생 효과가 전혀 없죠. 뭐 굳이 금융으로 따지면 파생 상품이 전혀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대강 같은 경우 대표적인 전시 사업이라고 비난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이 몰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때요? 농민들에게 최저 가격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쌀값은 20만 원 이하로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떨어지면 농민들에게 뭘 줘요? 보조금을 줌으로써 농민 경제를 안정을 시키는 거죠. 농민 경제가 안정이 돼야 식량 생산이 안정이 되고요. 그래야만이 식량 생산이 안정이 돼야만이 노동자와 그 노동자들의 생활 또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했던 뉴딜 정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뉴딜 정책을 가지고도 미국 경제를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때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산업 발전.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불경기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독일도 이제 아까 뭐 히틀러 경제정책을 폈는데 그 상황에서 독일 경제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수단이 필요해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넘버원 국가로 세계 초강대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를 이룬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2차 세계대전 때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